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대출금을 갚을지 말지에 대한 그 상의를 많이 해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 이 대출을 갚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거의 뭐 단골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계자는 시산표나 뭐 대체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고 상의를 좀 드리는데, 일단은 이자 비용이 전부 처리됐을 때와 전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여기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자 비용이 전부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대출을 10억을 받았어요. 5억은 우리 뭐 개원하는 데 쓰고 5억은 예비비로 남겨뒀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든가 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전액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업에 사용된 만큼만 경비 처리를 하죠. 근데 국세청은 계좌이체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해서 이 병원의 총 자산가액과 총 부채가액을 비교해서 부채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만큼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줘요. 반면에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다 그러면 이 부채는 자산에 구입하는 데 사용됐을 거라고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100% 경비 처리를 해주겠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다 사업 용도로 사용했는데 부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감가상각을 해나가면서 이 자산가액이라는 것이 계속 줄어요. 부채는 갚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는 자산가액이 많고 부채는 그거보다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되거든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자산이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다 100% 이자 비용이 처리됐던 경우에도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 안 되는 금액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우선 우리가 이자 비용이 100% 전부 처리되고 있는 병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찌됐든 아무리 뭐 100% 경비 처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지급하고 있는 이자율이 지금 뭐 나쁘지 않고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면 내가 100% 경비 처리가 되고 그래서 10억을 대출했는데 뭐 이자가 낮대요. 뭐 한 3% 정도 된대요. 지금 좀 더 높지만. 그럼 1년에 3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00% 경비 처리가 된다는 의미는 내 세금에서 3천만 원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3천만 원에서 경비 처리가 되니까 이 세율만큼 절세가 된다는 거죠. 내가 세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50% 세율이다 라고 하면 1,500만 원만큼만 절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3천 갖다 주고 세금은 1,500 절세 받고 그럼 무조건 손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갚지 않고 있는 원장들이 계신데, 이유는 뭐냐면 합리적이에요. 내가 이 10억을 갚으면 일단은 은행에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자를. 대신에 1,500만 원의 절세 효과도 없겠죠. 왜냐하면 지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1,500만 원 정도 이득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자 다 내고 절세 1,500 받으면 1,500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10억을 갚지 않았으니까 나는 10억이 있겠죠, 내 돈이. 이것을 다른 데다가 1년 동안 투자해서 1,5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다면 나는 안 갚음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법합니다. 근데 이것도 봐야 돼요. 내가 이 대출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10억 원을 다른 데 투자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슨 뭐 상장 주식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얻었다. 그 10억을 다른 데 투자해서, 그러면 1,500만 원 이상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세금 반 날라가고 1,5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있겠죠. 아까 안 갚았으니까 은행에 3천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100% 경비 처리가 되면 절반인 1,500만 원이 절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500만 원 손해 본 건데 이거를 투자를 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중에 1,500만 원 세금을 내줘야 결국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뭐 한 5% 정도 하잖아요. 10억을 내가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자가 나가는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5천만 원의 이자가 만약에 100% 경비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갚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이제 아까 거냐, 절세 효과가 뭐 2,500만 원 있다 그래도 2,500만 원 수순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10억을 갚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다른 소득을 벌었을 때 5천만 원 정도는 벌어줘야죠. 그래야 세금 2,500 내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억을 투자해서 1년에 5천 이상을 벌 수 있는 지금 투자처가 이렇게 마땅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자율은 높고
다른 데 투자해서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은 낮은 경우에는 조금 대출을 상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100% 경비 처리되는지, 이자율은 몇 %인지, 그 다음에 차입금은 우리가 갚아도 될 정도의 수준인 건지 이거 봐서 원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대부분은 이제 여유가 되면 갚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경비 처리가 100% 안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개원한 지가 꽤 된 거예요. 근데 개원 때 대출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자만 지출하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우리가 처리하니까 그 병원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잡힌 금액도 이제 얼마 없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손해가 많아요. 1년에 그래서 뭐 5천만 원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중에 한 1,000만 원만 경비 처리가 된대요. 그러면 절세효과는 500이죠. 4,500은 그냥 순 유출인 거예요. 내 재산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저 정도의 순 유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안 갖고 다른 데 투자를 하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을 한 9천만 원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9%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이니 뭐니 해서 투자를 했다가 손해보신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경비 처리가 다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갚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까 100% 경비 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지금 갚는 시장이거든요. 기준을 봤을 때 일단 세무사님한테 내가 얼마 정도 이자 비용이 처리되는, 몇 % 정도 처리가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은행의 이자율,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투자처 좋은 데로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자 비용이 100% 처리가 돼도 저희는 이제 갚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당연히 갚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이자 비용 처리, 아까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이자 비용이 어디까지 처리될지를 가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산 가치와 부채 가치를 지금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부채가 10억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실제로 절반 정도의 이자 비용은 처리가 안 되는 게 맞겠죠. 근데 12월 31일에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의 부채가액과 자산가액을 서로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을 해나갔을 때는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한 25%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자 비용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2020년에 이제 소를 제기해서 판례가 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왔는데 3년 좀 안 됐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은 우리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라는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을 비교할 때 이 자산가액은 최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감가상각하고 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최초에 10억을 대출받아서 이거를 전부 다 병원 만드는 데 썼어요. 그래서 자산가액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감가상각을 해오니까 자산가액 2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그대로 10억인데 이자 비용의 80%는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매년 부인을 해왔는데, 지금 이 판례대로라면 실제로는 취득가액대로 자산가액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별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다 경비 처리해줘야 돼. 애시당초에 최초의 자산가액이 많았다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 국세청의 입장은 아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아니지 않느냐. 서울 고등법원까지의 판례인 거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장부가액 기준으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부채가액과 자산가액 비교할 때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세금을 추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대법원에 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앞으로 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 고등법원 판례대로 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경정 청구라든지 이거 세금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서울 고등법원의 판례대로 국세청에서 앞으로도 인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